모두가 그를 패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돌에서 칼을 뽑아 전설적인 영웅이 되고 마침내 여자친구를 얻게 된다. 소리는 외로운 10대로 천사들과 함께 산 꼭대기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곳은 수룩독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는 그곳에서 유일한 인간이며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와 함께 폐허를 탐험하는 것을 즐긴다. 어느 날 소리는 산 끝자락에서 극한의 파쿠르를 하다가 거대한 건물을 발견한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탐험해본 적 없는 폐허를 발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한다. 두 소녀는 마법 장치를 발견하고 이를 비활성화해 자신들을 막고 있던 마법벽을 제거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엄격한 목소리가 그들을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돌아보니 마이크의 할아버지이자 천사들의 지도자인 젤리스가 서 있었고 소년들에게 봉인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마이크가 왜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폐허를 탐험하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소리는 천사와 인간의 역사와 그들이 어떻게 악의 세력을 몰아낸 후 평화롭게 공존했는지에 대해 적힌 책 1000개의 기록을 읽는다.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재능 있는 자들은 천사의 힘에 의해 축복받아 영웅이라 불렸다. 영웅들은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다. 소리는 그 책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 오늘 본 폐허가 인간과 천사의 공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천사의 수도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마이클은 그의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먼저 폐허로 데리고 가서 흥미로운 것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소리는 폐허에 들어가 갈고리를 이용해 다른 건물로 뛰어다니며 월마트 스파이더맨처럼 행동한다. 그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신성한 검을 휘두르는 영웅의 웅장한 벽화를 발견한다. 소리는 그 벽화를 책의 도해와 비교하며 천사의 수도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외친다. 그 후 그는 벽화 앞에 있는 동상이 영웅의 문장이 새겨진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순간 마이크가 나타나 질투 많은 녀석처럼 그 장갑을 가져가지만 소리가 이번 경주에서 승리했음을 인정한다.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춤을 추고 소리는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소년들은 폐허가 침입자를 없애려고 번개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지만 마이크는 함정에 빠집니다. 소리와 마이크는 구멍 속으로 떨어지고 땅에 닿기 직전 마이크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물마법을 사용하여 소리를 구합니다. 마이크는 무사히 착지하며 구멍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말하고 소리는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곳이 사찰 아니라는 것을 알고 탐험하기로 합니다. 곧 무너진 플랫폼을 발견하고 잔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이크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고 할아버지가 인간과는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가 돕는 것을 막습니다. 소리는 저 아래 소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항의하고 마이크는 그를 신부이라고 부르며 그를 돕기로 합니다. 소리는 갈고리로 내려와 보이지 않는 다리를 달려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마이크는 그의 행동을 제고하라고 말하지만 그 신봉이는 여성 기사를 깨우고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랍니다. 소리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녀는 신봉이의 손을 잡고 싶어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손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락거립니다. 갑자기 소녀는 소리에게 그가 영웅이냐고 묻고 소리와 마이크는 모두 그 질문에 놀랍니다. 그는 전에 인간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고 대답합니다. 알리시아라는 여성 기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곳이 천사들의 수도냐고 묻습니다. 소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유일한 영웅은 벽화 속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실망하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일 뿐이며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여자를 마을로 데려가자 마이크는 인간 여자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마을로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소리는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그녀를 봅니다. 알리시아는 소리만 보이고 마이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보통 인간은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적을 나서자 알리시아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DSLR을 가져올 걸 후회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마을에 들어서고 마이크는 할아버지에게 인간 여자에 대해 보고합니다. 소리가 알리시아와 함께 서 있는 동안 다른 천사들이 다가오고 소리는 알리시아를 그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를 막고 만약 여기에 천사가 있다면 다시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는 세상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알리시아는 들을 수 없지만 한 천사가 소리에게 여자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소리는 젤리스를 찾아가는데 젤리스는 인간을 여기로 데려온 것에 대한 위험성을 설파하지만 소리는 그녀를 폐허해 무방비 상태로 두고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젤리스는 그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인간은 항상 천사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녀를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리는 자신이 인간이지만 평화롭게 여기서 살아왔다고 지적하며 책에는 인간과 천사가 행복하게 공존했다고 쓰여 있다고 말하지만 젤리스는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소리는 알리시아와 저녁을 먹는데 알리시아는 낮에 천사를 불러 소리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천사들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고 소리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소리는 그녀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고 대신 그녀의 세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이랜드 왕국의 수도인 리달레이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영웅만이 뽑을 수 있는 성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리시아는 그 도시에 성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아직 그 검을 뽑을 만큼 강한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곧 소리는 책을 읽고 알리시아는 잠이 들어 악몽을 꿉니다. 불의 회오리 속에서 악마가 나타나 그녀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악몽이었습니다. 알리시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소리는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진정된 후 그녀는 소리의 손에 있는 천상의 기록을 보고 자신도 이 책에 영감을 받아 세계를 여행하고 유적을 탐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잇따라 일어나는 지금 세상은 탐험할 상태가 아니며 그녀는 그중 하나를 겪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비오는 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서 유적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유적 속에 작은 마스코트 생물이 함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알리시아는 유적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성검을 휘두르는 영웅의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하급천사였던 작은 생명체가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한 채 알리시아는 천상의 기록을 읽었다. 그 기록에는 천사들의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수도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었고 그들은 인류를 이끄는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믿었지만 알리시아는 벌레 군대가 자신을 향해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급천사는 그녀에게 연락하여 경고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이용하여 벌레들이 그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자 그녀는 뒤돌아서서 벌레들을 보고 당황했다. 하급천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몇몇 벌레들을 소멸시켰지만 알리시아는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생명체는 그 후 벌레들을 벽에다 걷어찼고 그 힘으로 벽에 구멍이 생기자 소리는 그것이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깨로 벽을 부순 그녀는 비밀방 안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곧 그 수영장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중력 수영장이었고 복도 지붕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알리시아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그녀는 얼굴부터 복도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곧 정신을 차린 그녀는 거대한 폭포로 이어지는 출구를 발견했다. 그녀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영웅의 흔적이 새겨진 작은 돌기둥이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살펴보자 기둥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햇살이 풍부한 곳에 다다랐다. 기둥에 새겨진 문장이 빛나고 땅이 흔들리며 물이 갈라지고 알리시아를 유적지로 인도하는 터널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길을 잃고 있다가 거대한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조각상이 그녀가 서 있던 플랫폼에 번개를 내리쳐 그녀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했고 그곳에서 소리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알리시아는 전설을 믿고 천사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리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알리시아는 밖으로 나가 울고 제너리스와 다른 천사들이 그녀를 지켜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리는 알리시아가 밖에서 쇼를 두른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후 소리는 그녀를 유적지로 데려가 인상적인 벽화와 영웅의 문장에 있는 장갑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사와 영웅은 실제하며 단지 동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며 언젠가 영웅이 세상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과 천사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알리시아에게 그들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장갑을 건넵니다. 곧 알리시아가 떠날 시간이 되어 소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몇 걸음 걸어가다 뒤돌아서서 마침내 소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구해준 은인에게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다가가 천사들을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마을에서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느꼈고 지금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는 말문이 막히고 알리시아는 신성한 검의 시험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참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원래의 영웅이 소리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그럴 자격이 있다며 장갑을 건넵니다. 알리시아가 마을 영역을 벗어나자 젤리스는 침입자가 잠입했음을 알아챕니다. 그는 뛰어올라 주변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위치를 잡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경계를 하고 침입자를 찾기 위해 흩어지라고 지시합니다. 소리와 마이크도 수색에 합류하고 저 멀리 파란 불꽃 폭발을 목격하고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여우 이 인간이 이미 그들 중 한 명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폭시는 두 명의 새로운 놀이 친구를 보고 신이 나고 소리와 마이크는 무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이 직접 하기 전에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소리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폭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그는 소리의 목을 잡고 벽을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 내던져 버립니다. 폭시는 소리를 흠씬 두들겨 패려고 하지만 소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 공격을 피합니다. 폭시가 다시 그에게 달려들지만 마이크가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나 물총으로 폭시를 쏘아댑니다. 폭시는 공격을 피하고 마이크는 추적식 얼음창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폭시는 그들 또한 피하고 마이크 뒤로 뛰어가 그를 먼저 끝내려고 한다. 소리는 그를 방어하며 폭시의 복부에 강력한 일격을 가해 벽에 충돌하도록 날려보낸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폭시는 무사하지만 진짜 보스인 젤리스가 화려하게 등장하여 폭시에게 마지막으로 도망칠 기회를 준다. 폭시는 이번에는 받아들이며
주 요리를 즐길 수 있을 때 반찬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도망친다. 소리는 젤리스에게 자신이 엘리시아를 마을에 들였기 때문에 침입자가 마을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한다. 그러나 마이크와 젤리스는 이번 공격이 소리나 엘리시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밤이 되자 소리는 폭시가 주 요리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처음부터 그가 엘리시아를 노렸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가며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 미안하다고 하지만 마이크는 바로 그와 함께 있으며 그의 여정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소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묻는다. 마이크는 폭시가 알리시아를 노린다면 도와야 하고 소리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알리시아가 탐험 중에 잃어버린 칼을 유적에서 찾았다며 보여준다. 그 칼에는 힐랜드 왕실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알리시아는 평범한 기사가 아닌 공주였으며 그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리는 단짝 친구가 함께하게 되어 기뻐하고 마이크는 메이브 바보를 혼자 세상에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들은 인간계로 향하며 마이크는 할아버지가 소리에게 전한 메시지, 즉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최대한 살라고 전한다. 곧 인간계에 도착하고 해가 뜨자 소리는 경이로운 광경에 눈이 반짝인다. 소리와 마이크는 나갈릭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한다. 시골뜨기인 그들은 도시로 들어오는 거대한 인파를 보고 압도당합니다. 소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빨간머리 상인이 다가와 그가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신참임을 알아채고 문을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소리가 도시 입장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인은 그가 빠르게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모든 국가와 도시에 대한 무료 비자를 제공하는 자신의 상단, 참새 깃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가증으로 소리가 문을 통과하도록 도와준 후 돈을 요구합니다. 그때 소리는 돈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빨간머리 상인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가방을 뒤져 왕실 문장이 새겨진 단검을 발견합니다. 소리는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단검을 주기를 거부하고 빨간머리 상인은 소리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며 이해합니다. 곧 소리와 마이크는 도시에 들어서고 축제 분위기에 놀랍니다. 소리는 일 때문에 떠나기 전에 빨간머리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마이크 쪽으로 돌아서자 주변의 악한 기운 때문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뇌졸중이 아니라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좋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는 시장에서 폭시를 발견합니다. 폭시는 도시 위를 파쿠르로 달리고 소리는 그를 쫓아가 마침내 따라잡습니다. 소리는 폭시가 왜 알리시아를 쫓는지 묻고 폭시는 그녀를 암살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공주 주변은 항상 재밌어서 암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세력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는 소리에게 그 여자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즐기라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곧 소리와 마이크는 성검 의식줄에 합류하고 그들이 사원에 들어갈 때쯤 의식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알리시아와 그녀의 스승이 다른 평의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전설의 성검은 바위에 박혀 있었고 그 밑에는 백발의 미인이 잠들어 있었다. 소리와 마이크만이 그녀를 알아차렸고 그녀가 원래의 영웅에게 성검을 준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인한 마이크가 앞으로 나아가 칼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애써도 실패하자 백발의 여인이 깨어났고 청중 속에서 강한 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알리시아의 스승은 세계의 상태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시험을 열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공주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동안 한 평의원은 기뻐하지 않았고 공주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암살자를 주시했다. 밤새 시도한 후에도 그의 손은 칼을 뽑아내지 못했다. 알리시아가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국이 현재 이웃과 매우 좋지 않은 관계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전에 여론을 북돋우기 위해 재판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리시아는 이웃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싶어서 그들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언은 전쟁과 지도자의 어리석은 태도를 두려워하고 공황에 빠진 청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 지역을 둘러싼 악의 기운이 더욱 짙어집니다. 마이크와 백발 소녀는 그것을 느끼고 갑자기 어둠이 밀려들어오며 모든 횃불이 푸른 불꽃으로 폭발합니다. 창문은 어둠에 뒤덮이고 악의 기운이 중앙으로 흘러들어와 거대한 거품을 형성한 후 터지면서 유령용이나 악마가 나타납니다. 악마는 날아다니며 사원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지만 성검으로 돌진하자 그 에너지에 밀려납니다. 소레이는 악마를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리시아의 이름을 부르며 검으로 달려갑니다. 악마의 꼬리에 맞을 뻔했지만 그는 무사히 그녀에게 도착했다. 건물이 불타고 있고 모두들 악마를 볼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소레이는 검과 그 앞에 있는 여자에게 달려가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으로 악마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여자는 영만이 악마를 정화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가 허공에 말하는 것을 보고 알리시아는 소레이가 정말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묻기도 전에 암살자가 그녀를 공격한다.
알리시아는 공격을 피하고 막지만 암살자의 민첩성이 더 높아 그녀를 압도한다. 알리시아의 스승이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만 암살의 배우자인 바르톨 총리는 다른 사람들의 대피를 돕도록 그녀에게 지시한다. 알리시아를 돕고 모두를 구할지 아니면 짝사랑에 빠져 있을지 고민하는 소레이는 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를 향해 소리치며 멈추라고 하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으니 악마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소레이는 성검으로 가고 여자는 그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힘을 원하는 이유를 밝히기 전에는 그가 검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소레이는 먼저 여자에게 이름을 묻고 그녀의 이름이 레이라임을 알게 된 후 전 세계의 유적을 발견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유적에서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인간과 천사 사이의 조화를 다시 만들고 싶고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연설을 마친 그는 검에 손을 뻗고 막 닿으려는 순간 검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시간이 멈춘다. 소레이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조 레퍼런스인가 싶지만 이내 검에서 레이라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영웅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일 것이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사람들을 구한 후에도 미움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레이는 여기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검을 잡자 손에 영웅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검을 돌에서 뽑아내고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레이는 황금빛 아우라를 발산하고 악마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환영의 용에게 돌진하여 손쉽게 베어낸 후 땅에 내려앉으며 겐신 임팩트 코스튬과 거대한 불타는 검을 자랑합니다. 모두들 그를 보고 놀라워하며 그때 레이라의 영혼이 그의 옆에 나타나 악마를 물리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검을 통해 그녀의 불꽃 능력을 끌어내 한번 휘두르자 악마는 재가 됩니다. 괴물이 쓰러지자 어둠은 사라지고 건물의 불도 꺼집니다. 소레이는 평정을 되찾고 검은 사라지며 그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알리샤를 노린 암살자는 소레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도망칩니다. 사흘 후 소레이는 알리샤의 집에서 깨어나고 옆에는 마이크와 레이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레이가 검의 힘을 사용하느라 너무 지쳐 고열로 의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알리샤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 그녀의 목숨 또한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알리샤의 안부를 묻자 그녀가 방에 들어와 무사한 그를 보고 안도감을 표합니다. 두 사람은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알리샤는 그가 검을 뽑아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그의 원신 코스튬을 간소화한 영웅 복장을 입고 여자아이들은 그를 칭찬하지만 마이크는 그저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소레이가 그와 말다툼하는 동안 알리샤는 놀라서 그에게 천사들이 여기 있는지 묻는다. 소레이는 그들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마이크와 레이라를 알리샤에게 소개한다. 알리샤는 소레이가 언젠가 영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천사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믿는다. 레이라는 알리샤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레이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소레이는 알리샤의 손을 잡고 레이라가 그녀와 이야기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눈을 감으라고 부탁한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이크는 소레이가 평생 처음으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한다. 레이라는 소레이에게 감각 차단을 더 강화하고 자신의 귀를 막는 동안 숨을 참으라고 부탁한다. 그 후 알리샤와 이야기할 때 그녀는 알리샤와 심지어 마이크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레이라가 알리샤에게 천사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들을 소홀히 하는 자는 악의 기운에 굴복하여 재앙을 불러들이지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시간을 끌지만 소레이가 그들을 멈추고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어 헐떡거리기 시작한다. 소레이는 레이라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묻고 레이라는 그가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숙달한다면 감각 차단이 필요 없을 거라고 대답한다. 소레이는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웅 기술을 최대로 향상시킨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레이라는 알리샤가 천사를 알아보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알리샤가 궁에서 호출을 받고 레이라는 소레이에게 그동안 관광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함께 마차를 타고 소레이는 거리에서 영웅의 흔적을 본다. 알리샤는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의 귀환을 기다려왔고 이것이 그들이 그를 환영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기대감에 소레이는 겁이 나고 알리샤는 그와 두 천사를 궁전 문 앞에 내려줍니다. 소레이는 다시 한번 힘이 빠집니다. 레이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쇠약의 원인이 악의 기운이며 소레이도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소레이에게 집중하여 그 근원을 찾으라고 말하고 소레이는 열심히 집중하여 무너진 문에서 나오는 악의 기운을 발견합니다. 그는 악의 기운에 익숙해지고 그 근원을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소레이는 폐허 속에서 어떤 종류의 이중 인증이 필요한 밀봉된 문인 속의 빈벽을 발견합니다. 마이크가 첫 번째 열쇠를 찾지만 또 다른 자물쇠가 나타납니다. 레이라는 소년들에게 폐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묻고
소년들은 마을에서 유일한 즐거운 활동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자물쇠에는 하이랜드 왕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 소레이는 알리샤의 단검을 돌려주는 것을 잊어서 열쇠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문장을 벽에 새겨진 마법의 문을 여는 인장 위에 놓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자 횃불이 자동으로 밝혀집니다. 곧 그들은 더 강한 악의 기운이 감도는 넓은 공간에 들어서고 소레이는 용 조각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용이 불행의 상징이자 재앙의 화신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약 인간이 용의 조각상을 만든다면 마치 악마 숭배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레이는 조각상이 악의 기운의 근원인지 궁금해하지만 레이라는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위쪽에서 활동을 감지하고 위를 올려다보니 유령박쥐 악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행을 공격하여 흩어놓고 마이크가 얼음 공격을 사용하자 작은 박쥐들로 산산이 조각납니다. 레이라는 소레이에게 준비하라고 신호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검으로 박쥐들을 베어 넘깁니다. 레이라도 폭발 부적을 사용하며 그를 지원하고 그의 짜증난 박쥐들은 다시 거대한 악마로 합쳐진다. 그들은 마이크를 공격하고 소레이는 그를 구하려 달려들지만 거대한 박쥐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이라는 그에게 작은 박쥐들로 분산시켜 자신이 불꽃으로 모두 정화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소레이는 악마에게 달려들어 작은 조각들로 자르고 그것은 박쥐가 되며 레이라는 방에 부적을 뿌려 박쥐들을 조종하는 악의 기운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기술인 플레어 보텍스를 사용한다. 박쥐들은 정상으로 돌아와 날아가고 소레이는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레이라는 그의 건강을 확인하고 그에게 천사들에게서 얻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 그의 몸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자신이 그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영혼 형태로 변신하여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소레이는 소름 끼쳐 레이라를 불러들이지만 마이크는 아직 악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진원지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일깨워준다. 어두컴컴하고 허름한 방에 들어선다. 레이라가 불을 밝히자 소레이는 해골과 쇠사슬을 보고 경악한다. 고문실이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마이크도 역겹다는 표정을 짓고 레이라는 슬픈 표정으로 이 폐허가 하이랜드 왕국의 예방들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행방불명되었고 이곳으로 끌려와 비밀리에 처형당했다. 시간이 흘러 시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그들의 증오는 악의 기운이 되어 악마를 낳고 있다. 소레이는 경악하지만 적어도 알리샤는 이러한 잔혹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레이라는 그에게 영웅의 최종 임무, 즉 모든 악의 기운의 근원이자 악의 기운을 만들어낸 재앙의 군주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려고 이곳에 데려왔다고 선언한다. 그의 악의 기운은 너무 강력해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으며 소레이는 아직 그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레일라는 그에게 세상을 여행하며 세상을 지킬 이유를 찾고 최후의 적을 맞설 만큼 강해지라고 요청합니다. 소레이는 긴장하지만 마이크는 그의 텅 빈 머리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방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레일라는 이곳의 악한 기운이 호수의 일부까지 오염시켰다고 깨닫습니다. 레일라는 친구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말하고 어두운 물이 솟구치며 지붕이 금가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마이크는 얼음 마법으로 물을 얼려 도망칠 기회를 만들지만 얼음은 금세 녹아버리고 메인 홀까지 물에 잠긴 것을 발견합니다. 소레이가 물기둥에 튕겨올라 균형을 잃고 거대한 용 조각상의 머리를 박을 뻔하지만 마이크와 레일라가 힘을 합쳐 그를 구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 안전할 거라 기대하며 서둘러 나가지만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레일라는 강한 악한 기운이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의 거대한 검은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소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지만 이를 막겠다는 결의도 다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토네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용의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는 방향을 바꿔 왕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알리샤는 그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알리샤는 경비병들을 불러 시민들이 궁궐 안으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토네이도 앞에 서 있는 소레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는 소레이에게 그걸 막을 수 없고 용 앞에 서 있다간 목숨만 잃을 거라고 말했지만 소레이는 알리샤가 다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은 갑자기 날아가 버렸고 토네이도는 소멸되었습니다. 날씨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레이라는 여전히 놀란 채 여기서 용을 볼 줄은 몰랐다며 더 무서웠던 건 그 용이 악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곧 알리샤가 달려와 소레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시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이 용을 물리쳤다고 믿고 소레이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소레이는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모가인 바틀로우 총리가 그곳에 도착하여 소레이에게 제대로 감사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에 함께하자고 요청합니다. 알리샤는 바틀로우가 영웅을 조종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반대하지만 소레이는 공짜 음식만 생각하며 초대를 받아들이고 알리샤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후에 그들은 알리샤의 저택으로 돌아가지만 가는 길에 소레이는 토네이도로 인한 파괴를 보고 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알리샤에게 부탁합니다. 소레이가 악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네이라는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총리의 집에 도착하지만 하인은 알리샤가 왕에게 급히 불려갔다며 소레이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리샤는 망설이지만 왕이 개입되었기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소레이는 바틀로우를 만나고 바틀로우는 알리샤와의 관계를 묻고 소레이는 그들이 친구라고 밝힙니다. 노인은 자신도 소레이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술을 권합니다. 마이클은 소레이에게 한정일 수 있으니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소레이가 마시도록 합니다. 바틀로우는 그의 계획을 묻고 소레이는 용을 먼저 물리쳐 평화에 한 걸음 다가가겠다고 말합니다. 밤, 소레이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 마이클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영웅이 된 후 목표를 잃은 것 같다며 네이라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네이라에게 소레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묻고 네이라는 그에게 북쪽으로 가서 성검과 비슷한 전설적인 유물이 있는 고대 유적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 유물을 찾으면 소레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이클은 혼자 그것을 찾으러 떠납니다. 아침에 마이크가 떠난 것을 알게 된 소레이는 당황하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무슨 이유로 말없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진정합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하고 용을 쫓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도시를 돕도록 왕으로부터 명령받은 알리샤를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으로서 군대에 합류하여 인근 도시로 그녀를 호위하기로 결정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 그녀는 그에게 용이 인간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라이파오라는 전설적인 산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가 단서를 찾으려면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들은 마법의 촉수 해파리가 사는 이상한 숲을 통과합니다. 알리샤는 소레이에게 그것들이 온순한 생물이라고 확신시키지만 밤에 그 생물들은 그들의 캠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소레이와 레이라는 그 진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촉수 괴물의 몸을 지배한 악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레이는 괴물에게 덤벼들어 검으로 그것을 치고 한 방에 정화시킵니다. 다음 날 알리샤는 소레이에게 그들이 가려는 도시가 끔찍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도에서 온 의사들이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레이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묻고 그는 늙은 젤리스가 큰 화재에서 자신을 구해 입양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젤리스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천사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며 알리샤는 천사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합니다. 소레이는 천상의 기록에 적힌 내용을 낭송하며 천사들은 전등하지 않고 4가지 기본 원소 중 하나, 즉 땅, 물, 불, 공기 중 하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인간들이 천사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면서 그들과 교류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곧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어 세상을 현재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곧 그들은 헤어지고 소레이는 네이법산으로 향하는 반면 마이크는 긴 여정 끝에 동시에 폐허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 떨어질 수 없었고 세상의 모든 폐허를 함께 탐험하는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이클은 폐허의 문 앞에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 장엄한 광경을 봅니다. 그는 반쯤 잠긴 폐허로 걸어가서 잠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다. 폐허의 중심에 도착한 그는 웅장한 활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곤충 같은 악마들이 그를 공격한다. 그는 지팡이로 맞서 싸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행히 활과 접촉하여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으로 악마들을 날려버리고 즉시 소레이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소레이의 위치로 돌아와 그는 네일라와 함께 산을 오르지만 악의 기운이 짙어져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 큰 소리가 들리고 우산 하나가 그들 쪽으로 떠오르자 소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한 소녀가 엄청난 속도로 산 아래로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그녀의 경로에 소레이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낙하 충격을 받아내고 어떻게든 서 있는데 성공하지만 그녀는 감사 대신 그를 성추행범이라 부른다. 네이라는 그 소녀를 천사의 나로 알아보지만 인사를 나누는 중 가시가 달린 철퇴를 든 오크 악마가 그들을 공격한다. 소레이는 간신히 악마의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고 엔나는 돼지 마법을 사용해 악마를 날려버린다. 그녀는 내려오며 평소 순찰 중이었다가 이렇게 많은 불청객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소레이는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그녀는 아직 악마가 살아있다며 감사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소레이는 불타는 검을 들고 괴물을 향해 돌진하지만 그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다. 악마가 그를 날려버리려 할 때 네일라가 화염 마법으로 소레이를 대신해 막아준다. 그녀의 공격 또한 두꺼운 사악한 오라 때문에 괴물에게 효과가 없지만 그때 신비한 총잡이가 나타나 괴물을 푸른 불꽃으로 태워 쓰러뜨린다. 악마는 소멸하고 소레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하며 총잡이가 다가와 그에게 꽤나 한심한 영웅이라고 말한다. 네일라가 어두운 피부의 남자를 악마를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유물을 사용하는 자비로 확인합니다. 소레이는 그에게 악마를 정화할 수 있었기에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자비는 때로는 죽음만이 구원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에드나는 자비에게 사라지라고 하지만 그는 목표를 죽이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소레이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들 주변의 악의 기운이 상승하며 땅이 흔들립니다. 자비는 자신이 노리는 용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과연 용이 그들에게 날아와 포효합니다.
에드나는 그것을 자신의 오빠라고 부르고 자비는 충격받은 소레이에게 그 용이 실제로 에드나의 친오빠이자 자신의 옛친구라고 말합니다. 용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소레이는 원래 천사였으므로 그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용은 그를 발밑에 짓눌러 버릴 뻔합니다. 자비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하고 완전히 형태를 갖춘 용은 정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네이라와 에드나도 그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샤비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용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그가 쏘기 전에 에드나는 그들 사이에 돌벽을 만들어 동생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용동생이 그녀를 공격하지만 소레이가 그녀의 목숨을 구합니다. 샤비는 용에게 총을 쏘며 소레이에게 에드나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에드나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하기를 거부하며 그를 변태라고 부른 뒤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도시를 공격한 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에드나는 그것이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최근 세상이 왜 황폐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용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고 산에 도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에드나는 이제 그녀가 그의 용을 보았으니 떠나라고 말하지만 소레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동생을 구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동생이 인간을 사랑했고 어느 날 도시를 방문하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그들의 악한 기운에 물들어 정화할 수 없는 괴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레이는 세상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으며 그들은 드래곤을 정화할 방법을 우연히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하지만 그때 싸움과 아이젠이 만개한 것을 알아챕니다. 자비에르는 드래곤을 향한 모든 공격을 빗나가고 드래곤은 압도적인 힘과 화염 방사 능력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에드나는 자신의 오빠를 걱정하지만 자비에르는 자신을 포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소레이는 의미 없더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네이라에게 모든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최종 모드로 변신하여 드래곤에게 돌진하여 불타는 검으로 베어버립니다. 소레이가 드래곤에게 불꽃 공격을 퍼붓자 에드나는 자신의 오빠를 기억해냅니다. 드래곤이 소레이를 압도하며 그를 쓰러뜨리자 그녀는 드래곤에게 다가가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하지만 드래곤은 꼬리로 그녀를 날려버리고 불덩이를 준비합니다. 소레이는 그녀를 구하려 달려가지만 갑자기 드래곤은 공격을 멈추고 에드나를 해치지 않은 채 날아가 버립니다. 오빠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그녀에게 소레이는 자비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비드 또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자비드는 그의 드래곤 친구를 정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하지만 에드나에게 오빠를 죽이기로 결심하면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에드나는 네일라에게 소레이를 도와 오빠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서브로드 계약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레이는 기쁘게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계약을 맺습니다. 소레이, 에드나, 그리고 네일라는 여행을 떠나고 밤이 되자 소레이는 천공의 기록에 따르면 드래곤이 신으로 숭배되던 곳인 놀란드 넥스 왕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힙니다. 에드나는 세상이 책 속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단서를 찾아 그녀의 오빠를 구할 수 있다면 그와 동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 네일라는 소레이에게 정화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그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며 의아해합니다. 네일라는 정화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기운이 계속 마물과 싸우는 동안 그를 집어삼킬 거라고 합니다. 네일라는 그가 상상력을 키울 것을 제안하며 이를 돕기 위해 부적을 사용해 캠프파이어를 마물처럼 흔들리게 만듭니다. 네일라는 소레이에게 그것을 정화하고 답을 찾아보라고 하고 그는 불의 허수아비를 베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은 인간 형태로 계속 돌아오자 네일라가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소레이는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네일라는 소레이가 영웅으로서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지만 그의 주된 동기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그의 힘이 약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크가 그녀를 더 잘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레이와 소녀들은 산을 내려온다. 그들은 알리샤의 병사 2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병사들은 그들에게 앓고 있는 도시를 돕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를 파괴한 끔찍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한다. 알리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걱정하여 다소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다리를 찾아 서둘러 갔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한 후 날씨가 갑자기 변했고 알리샤가 돌아서자 마치 마법처럼 폭풍 후 구름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는 약을 전달하러 갔고 소레이에게 알리기 위해 2명의 병사를 남겨두었다. 소레이는 말을 빌려 앞서 나가지만 끔찍한 폭풍이 사실은 악마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된다. 소레이는 곧 알리샤의 스승과 폭풍에 날려간 기사들에게 도착하고 네이라는 킹 코브라 같은 악마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자원하고 소레이는 에드나와 팀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주고 그는 지구 속성을 가진 두 번째 게임 의상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뱀에게 돌진하여 주먹으로 세상을 뒤흔들지만 뱀은 마법 폭발로 반격합니다. 소레이는 일부를 피하고 마지막 공격을 막은 후 이제 괴물을 정화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악마는 붉은 번개에 맞고 하늘에서 용이 공격합니다. 에드나는 그 용이 아직은 새끼일 뿐이며 완전한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그것을 정화하기로 결정하고 뱀을 발판 삼아 용새끼를 향해 뛰어오르지만 용새끼는 날아가 버리고 소레이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는 아기 용을 정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하지만 적어도 뱀은 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레이는 알리샤의 스승으로부터 아기 용이 알리샤가 향하는 도시로 날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녀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에드나에게 토지 마법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 묻지만 에드나는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곧 홍수가 가라앉고 소레이는 땅을 치며 여러 개의 돌출부를 만들어 임시 발판 다리를 만듭니다. 반대편에서 마이클은 쉬고 있는 중 악마화된 나무에게 쫓기는 작은 천사를 발견하고 그 작은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에 총을 쏩니다. 나무는 마이크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지 않지만 그는 다시 총을 쏘기로 합니다. 하지만 작은 천사는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여 마이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한 발의 화살이 악마화된 나무를 숲속으로 날려보냅니다. 작은 천사는 지쳐 있었고 나중에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신을 아투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마이크가 나이에 비해 작은 천사들 또는 노먼에 대해 아는 것을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먼 천사들이 마을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과거에는 인간과 일반 천사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 많은 노먼 천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아투에게 이전에 힘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악마들이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투는 마이크가 친구를 찾을 계획임을 알게 되고 그때까지 함께하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아투는 마이크가 네이라를 알고 있으며 전 여자친구였다는 말에 놀랍니다. 마이클은 네이라가 퍼리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질색하지만 강가에 내려가 영웅이 자신의 힘으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아투과 마이클은 소리가 근처에 있음을 깨닫고 그를 찾으러 서둘러 갑니다. 소리는 곧 힐랜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에 도착하여 그곳이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악의 기운이 짙고 소리는 그것이 이 도시의 전염병을 일으킨 원인이며 두 가지 모두의 원인이 용 강아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간호사로 돌보고 있는 알리샤를 찾으러 서둘러 갑니다. 만나자마자 에드라는 알리샤가 생각보다 예쁘다고 말하고 알리샤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는다. 소리는 새 천사 파트너를 알리샤에게 소개하지만 알리샤가 자신의 손을 잡지 않고도 소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이라는 소리의 영웅으로서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무선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알리샤는 잠시 기뻐하지만 기분이 급격히 변하며 우울해져서 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도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소리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기 용의 포효를 듣고 소리는 그것을 완전히 정화하기로 결심한다. 소리는 에드나에게 용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에드나는 강력한 장벽을 사용하여 용을 막는 동안 소리는 네이라의 힘을 빌려 공격한다. 하지만 용은 장벽을 뚫고 날아가 버린다. 에드나는 아기 용이 멘투링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용은 불을 내뿜으며 공격을 시작하고 소리는 그 공격이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계속 중화시킵니다. 네이라는 마이크가 이 신성한 유물로 기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소리는 그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합니다. 소리는 용을 향해 날아가지만 땅에 내팽개쳐지고 파워업을 잃습니다. 그 용은 먼저 네일라를 끝내기로 결정하고 소리는 용의 불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이 누구에게도 닿기 전에 에로우가 그것을 파괴하고 소리는 마이크가 활과 작은 마스코트 캐릭터와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네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약관을 건너뛰고 마이크와 서브로드 계약을 체결하여 소리가 그의 능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는 계속 용의 불길을 피하는 소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소리는 자신의 힘을 불러일으켜 겐신 코스투 3으로 변신합니다. 3. 용은 주변의 모든 악의 기운을 모아 강력한 공격을 퍼붓지만 소리와 마이크는 힘을 합쳐 최종 기술인 청룡격을 사용합니다. 용이 파괴적인 순결을 뿜어내지만 소리의 청룡격이 공격과 용을 관통합니다. 덤으로 구름까지 꿰뚫어 날씨까지 맑게 해줍니다. 용은 땅에 쓰러지고 소리와 마이크는 합체 모드를 해제합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지만 재회를 축하하며 특유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 직후 도시의 물을 오염시킨 잔류악의 기운을 정화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로 합니다. 마이크의 물의 정령 덕분에 운하정화 작업이 빨리 끝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날 후에 그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마이크와 에드나는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언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또한 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악의 기운에 휩싸여 도시를 공격한 용이 되었던 롤랜드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소리의 공격으로 정화된 후 그는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롤랜드는 자신의 무능함을 후회하며 악의 기운에 굴복한 것을 자책합니다. 네이라는 강력한 악의 기운은 저항하기 어렵다며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소리는 그에게 악의 기운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롤랜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악삭이 레이라의 무릎에 징그럽게 앉아서 그런 사소한 사건들 때문에 많은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글을 들어 올리자 롤랜드는 그가 노르망디 천사임을 알아챕니다. 한때는 많았지만 이제는 몇 안 남았죠. 바로 그때 알리샤가 저녁을 가지고 와서 소리 옆에 앉아 함께 먹습니다. 그녀는 물을 정화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그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순환기의 모든 물이 정화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알리샤는 이해하고 천사들에게 도시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사람들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어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소리는 도시의 상황을 묻고 그녀는 아직 어두운 면이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미소 짓기 시작했다고 대답합니다. 소리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고 잠시 쓸데없는 형식적인 말을 나눈 후 수도에서 온 물자로 도시 재건을 돕는 것을 부탁합니다. 소리는 물자를 내리는 것을 돕다가 알리샤가 군인들에게 백성을 위한 물자를 독점하려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에드나와 마이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 그녀는 공주가 직접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소리에게서 심각한 짝사랑에 빠졌고 이것이 알리샤의 매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도왔던 붉은 머리 상인이 그녀의 상담과 함께 그곳에 옵니다. 그녀는 알리샤에게 수도에서 가져온 음식을 어디에 옮겨 실을 수 있는지 묻고 그제야 자신이 공주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소리도 그들에게 달려오고 알리샤는 그가 붉은 머리 여자를 아는 것에 놀랍니다. 그녀는 자신을 로즈라고 소개한 후 소리에게 그가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몸을 살피며 그걸로 빚을 받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와 알리샤를 약간 놀린 후 그녀는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물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곧 알리샤의 스승이 궁에 심어놓은 기사와 함께 그곳에 오고 그들은 바틀로우 대신이 이웃 왕국인 롤랜드와의 완충지대에 군대를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리샤는 잠입 기사로부터 고위 장교들이 전쟁 준비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알리샤의 선생님은 알리샤를 떠나보낸 후 바틀로우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국경 근처 적의 마을에서 보급품을 훔칠 계획이며 첫 번째 병사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리샤는 국경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기로 결심합니다. 소리는 함께 가려 하지만 네이라는 반대합니다. 네이라는 소리가 가는 것을 왜 막는지 묻고 전장은 악령이 가장 짙게 흐르는 곳으로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네이라는 소리가 아직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근처 악마로부터 강한 악의 기운을 느낍니다. 악의 기운의 근원을 찾아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자 소리는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악의 기운을 느끼고 네이라는 이것이 인간 악마라고 말합니다. 곧 악의 기운이 나오는 방에 도착하고 소리는 긴장하며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악마가 있습니다. 네이라는 소리에게 집중해서 그의 인간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과 똑같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악령을 정화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검으로 악령을 공격한다. 하지만 악령과 접촉하는 순간 악령의 기운에 타락한 인간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도망치는 악령에게 내던져진다. 소리는 그가 도시에서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쫓고 재빠른 일격으로 그 남자를 정화한다. 그 남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소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 네이라는 타락한 인간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의 악령의 기운을 영웅의 몸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드나는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을 알게 된 소베리는 자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묘지로 향하며 악마에게 희생된 사람의 무덤 앞에 선다. 그는 검으로 땅을 찢고 영웅으로서 비참한 영혼을 정화한다. 그 후 소리는 친구들에게 해를 기억에서 본 것을 이야기한다. 그는 형과 다투었고 형은 그를 공격하여 정당방위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슬픔은 악의 기운으로 변해 그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네이라는 소리가 인간을 정화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위험을 알면서도 여전히 전장에 가고 싶어 하는지 묻고 그는 바로 그래서 가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알리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에 바쁩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산을 넘어 완충지대에 신속히 도착하여 적군을 저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스승 또한 그녀의 위대한 창을 가져왔고 그녀는 제자를 전투에서 돕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추가 준비를 하러 떠나지만 모든 경비병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암살자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알리샤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암살자 한 명이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를 압도하여 기절시키고 칼끝을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겨눕니다. 그 우두머리는 전에 그녀를 공격했던 암살자였습니다. 우두머리는 그녀가 전장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알리샤가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답하자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알리샤는 그래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힐렌 왕국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지킵니다. 암살자 우두머리는 그녀에게 적이 먼저 공격하는 동안 그녀의 병사들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내버려둘 것인지 묻고 알리샤는 망설이다가 암살자에게 공격할 틈을 줍니다. 암살자가 그녀를 압도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이상 때문에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 명의 죽음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알리샤는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암살자는 물러서며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알리샤가 그녀에게 공주를 공격한 대가를 각오하라고 말하지만 암살자는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알리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암살자들에게 전장으로 따라가서 그녀가 전쟁을 멈추는 것을 직접 목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지도자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녀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신원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음식과 보급품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암살자는 자신이 로즈라고 밝히며 이제 상인으로서 알리샤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알리샤는 마지막으로 로즈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복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증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그녀가 목숨을 잃으면 대신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은 아침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떠납니다. 다음 날 아침, 소레이와 그의 일행은 천사 롤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도시의 안전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맡깁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그 일을 수락하며 이제 아투기나마 도와주니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라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은 두 번도 일어난다며 계속 언급하고 마이클은 그녀를 계속 말리려 합니다. 그때 알리샤가 와서 소레이에게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함께 로즈가 이끄는 상인 집단과 함께 길을 나섰고 알리샤는 소레이에게 전쟁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발트로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의 기지를 세울 분지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양측 군대 모두 약 2만 명의 병력으로 막상막하일 것이며 그녀 쪽에 1,000명의 병사들이 그들의 싸움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스승은 최악의 경우 자신의 병사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알리샤는 그들이 자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곧 알리샤의 정예 경호원 중 한 명인 아얀이 저녁 식사를 위해 거대한 멧돼지를 사냥한 후 그녀에게 합류하고 그녀는 영웅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의 옆으로 가서 그를 칭찬한 후 소문에서 들었던 것과 다르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소문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그녀는 사람들이 그가 최근에 용을 죽이고 구워서 통째로 먹었다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소레이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야는 그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러는 것을 허락하고 변태 소녀는 이 손을 절대 씻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신음하기 시작한다. 알리샤는 그녀를 꾸짖은 후 바르라의 군대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아야는 그녀의 추정이 정확하며 2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간다고 대답한다. 밤에 알리샤는 잠 못 이루고 소레이도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물을 마시러 강으로 가는데 소레이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녀가 전쟁을 막도록 돕겠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느 편에도 가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알리샤는 이해하지만 그들이 전장에 도착하자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소레이는 멀리서부터 짙은 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알리샤의 스승은 이제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알리샤는 장군과 대화로 풀어보려 하고 장군이 듣지 않으면 그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그녀는 그녀의 일행을 짙은 안개 속으로 이끌고 가는데 적의 궁수들이 그들에게 사격을 시작한다. 한 병사가 알리샤를 지키다 목숨을 잃지만 아얀이 나서서 적 궁수들을 360도 노스코프 헤드샷으로 제압합니다. 알리샤의 스승은 적이 더 올 경우에 대비해 남고 알리샤와 로즈는 장군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요새에 들어선 알리샤는 전장에 나타난 공주를 보고 놀라는 장군에게 즉시 적진에 사절을 보내 휴전을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장군은 왕명을 거부하며 바틀로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사에게 알리샤를 붙잡아 필요하다면 다치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기사는 알리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패배합니다. 화가 난 장군은 모든 기사들에게 공주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로즈는 그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장군은 여자애는 부엌에 있어야지 전장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에 두 여자는 분노하여 기사들을 흠씬 팠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두 여자에게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장군은 필요하다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알리샤는 압도당하는 상황에서도 로즈에게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금한다. 하지만 로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사를 죽일 의도로 공격하지만 알리샤는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그녀의 공격을 막는다. 그러나 한 기사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등 뒤를 찌르고 그녀는 쓰러진다. 그녀를 찌른 기사는 죄책감에 미쳐버리지만 장군은 그에게 일을 끝내라고 명령한다. 그는 주저하며 물러서지만 다른 기사들은 알리샤와 로즈에게 다가온다. 로즈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기사들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치자 강한 돌풍이 그들을 날려버린다. 두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로즈는 알리샤를 기둥에 기대게 하고 자신이 비폭력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곡의 실력을 선보이며 모든 기사들을 뛰어넘어 장군에게 다가가고 장군은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로즈는 장군의 목에 칼을 겨누며 기사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군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알리샤가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소레이는 전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간다. 양측이 서로 죽이는 와중에 그들의 악의 기운이 악마의 형상을 취하고 소레이는 그것들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장으로 뛰어들고 모든 병사들은 그를 보자마자 멈춰선다. 소레이는 양측의 병사들에게 돌격하고 자신의 영웅적인 힘으로 악마가 된 자들을 죽이지 않고 정화한다. 정화 대상들의 폭력적인 기억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면서 그는 큰 고통을 겪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악의 기운이 감당하기 너무 크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병사들을 정화하기 위해 돌격한다. 그는 불의 의상으로 변신하여 악마들을 불태우지만 롤랜드의 병사들이 공성병기로 불타는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소레이는 물의 의상으로 변신하여 마이트가 준 활로 공성병기를 격추합니다. 그 후 그는 대지 모드로 변신하여 온 힘을 다해 땅을 강타하여 직접적인 전투에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그는 악마화된 인간들을 공격하고 곧 정화해야 할 악마는 몇몇만 남게 됩니다. 그는 마이크의 힘과 그의 특수기술인 화살들을 사용하여 남은 적들을 한꺼번에 정화합니다. 그 순간 소레이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의 천사들이 그의 몸에서 나와 전쟁이 끝났다고 외치지만 그때 소레이는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악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는 허둥지둥 그 방향으로 달려가며 여러 번 넘어지지만 곧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그들의 뒤에 도사리고 있었고 소레이가 뒤돌아서자 전에 본 적 없는 악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천사들 또한 경악하며 이런 악의 기운은 처음 본다며 무슨 괴물이 이런 기운을 내뿜는지 의아해합니다. 소레이는 그것이 인간의 악의 기운임을 알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단서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고 네이라는 그것이 재앙의 군주, 영웅의 숙적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고원군 사자가 휴전을 선언합니다. 로즈가 장군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앙의 군주와 그의 부하들은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난 것에 불만입니다. 아직 필요한 악의 기운을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레이는 재앙의 군주에게 돌진하고 그의 천사 친구들도 그를 따릅니다. 최종 보스는 거대한 악의 기운 영역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소레이는 저런 자를 정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때 그는 악의 기운 구름 속에서 적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돌진한다. 소레이는 고릴라 같은 재앙의 군주를 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군주는 그에게 영웅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조롱한다. 소레이가 공격하지만 악당은 그의 공격을 막고 인간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후 그를 내던진다. 천사들이 소레이를 감싸고 그는 하나하나 천사들의 힘을 빌려 악당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장벽으로 불의 검을 막고 물의 화살을 막아내고 소레이가 대지의 충격파로 그를 공격하려 하자 자신의 에너지 폭발로 맞서 그를 날려버린다. 소레이와 천사들은 부상을 입고 악당은 공포스러운 악의 기운을 사라지게 하여 전장을 뒤덮은 수많은 악마들을 드러낸다. 소레이는 다시 한번 싸우려고 일어서지만 네이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앙의 군주는 모든 악마들에게 그에게 향하라고 명령하며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악마들이 순수한 악의 아우라로 결합하고 악당은 소레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보냅니다. 소레이는 악의 아우라를 막아내며 악당은 인간의 악의 아우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독백합니다. 소레이는 악의 아우라를 베어내지만 곧바로 악마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반격하지만 체력이 금세 소진되고 악당은 그가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일어나 모든 악의 아우라를 정화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인간과 천사를 다시 가까이 이끌겠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그의 뒤를 지켜주며 그는 뛰어올라 다시 악마들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악마들과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악당과 그의 조수는 악한 독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재앙의 군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자신의 숙적을 바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떠나기로 결정하지만 영웅에게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온 세상에 희망을 줄 만큼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온 세상이 소레이에게 의지하는 순간 그를 짓밟으면 가장 강렬하고 광대한 악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라지고 그의 조수도 그를 따라간다. 오랫동안 싸운 소레이는 지쳐있지만 그의 천사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나 영웅처럼 악마를 정화할 수는 없지만 흩어뜨릴 수는 있다고 말한다. 한편 알리샤의 스승과 다른 기사들은 그녀를 치료하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샤는 전쟁을 멈추는 것만을 걱정한다. 로즈는 그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웅이 그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레이를 찾으러 서둘러 간다. 그녀는 전장으로 달려가 말을 빌려 그를 찾으려 하지만 갑자기 전에 자신과 알리샤를 지켜준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든 마물을 처리한 소레이를 찾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릅니다. 소레이가 로즈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살아남은 마물이 그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사가 그의 사슬로 마물을 묶어 소레이에게 마무리할 기회를 줍니다. 그는 소레이에게 아직 죽지 말라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로제는 그에게 알리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레이는 그녀 곁으로 달려가 치료하며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마침내 깨어나 서로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소레이는 자신이 처음 만난 인간이 알리샤 같은 사람이라 기쁘다며 그것이 그의 꿈을 더욱 믿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알리샤는 자신이 이 나라의 공주로서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수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레이는 함께 강해지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사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알리샤는 그러고 싶다고 말하고 소레이는 네이라에게 의식을 집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이라는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의식 후 고대어로 알리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라고 소레이에게 부탁하고 삶의 순환에 대한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알리샤에게 마법진이 내려오고 소레이는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이름을 알리샤에게 부여하며 자신의 힘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알리샤는 힘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뒤돌아 새 천사를 처음으로 보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알리샤와 일행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알리샤와 소레이는 서로에게 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로즈가 다가와 방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소레이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공격하며 날려버립니다. 소레이가 일어나 보니 악마화된 기사 한 명이 그를 보며 자신의 군사 공적을 빼앗아갔다며 분노합니다. 알리샤는 그 목소리가 장군의 거심을 알아채고 그가 언제 그렇게 추하게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가져가서 자신이 그녀보다 국가에 더 유용하다는 것을 총리에게 증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이라는 그가 악마로 변했다고 설명하고 로즈는 소레이에게 그가 내 여자를 다치게 한 바보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분노하며 검을 뽑지만 나이라는 그가 분노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소레이를 막으려 하지만 소레이는 그녀를 밀치며 장군에게 너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소레이가 이대로라면 악의 기운에 잠식될 것을 두려워하지만 소레이는 끝까지 버티며 장군을 살리면서도 정화합니다. 알리샤는 소레이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장군이 수도에 도착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소레이가 분노를 잘 제어했다며 그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곧 그들은 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로즈가 소레이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빚진 호의를 상기시킨다. 그녀는 지금 호의를 갚기를 원하며 마이크와 에드나 모두 그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로즈는 다루기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노랜드로 가는 무역 여정에 소레이가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영웅이 함께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천사들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소레이는 로즈를 돕기로 한다. 그녀는 기뻐하지만 은밀하게 소레이에게 다시 다가가 어제를 볼 수 있는지 속삭인다. 소레이는 데젤이라는 천사가 마차 위에 쉬고 있으며 로즈에게 장난을 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말한다. 천사들은 그가 함께 여행하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소레이는 앞으로 나아가 친구들에게 일이 이제 시작이니 따라오라고 한다. 곧 그들은 로즈와 그녀의 상인 무리가 약초를 사기 위해 잠시 멈춘다. 그들이 훔친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그들에게 맞서 모두를 아무 도움 없이 쓰러뜨립니다. 밤에 그녀의 친구들은 허브차를 마시는 동안 소레이는 친구들과 연습합니다. 네이라는 그를 불의 고리로 둘러싸고 부정적인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악의 기운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대신 용서를 창조하는 것이 영웅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불의 고리로 소레이를 공격하고 그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 후 마이크는 악의 기운이 불과 물을 결합하는 것과 같은 모순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며 훈련에 합류합니다. 그는 네이라와 힘을 합쳐 소레이를 공격하고 그때 소레이는 재앙의 군주가 다시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이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로즈가 와서 그에게 불과 물로 수련했냐고 묻습니다. 소레이는 악의 기운의 속성과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합니다. 로즈는 감탄하지만 좋은 사업 기회를 보고 소레이에게 세계를 여행하며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그저 웃어넘기고 로즈는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니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활기찬 노랜드의 무역 수도에 도착합니다. 로즈는 소레이를 자신의 본사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온갖 상품이 판매되는 완벽한 슈퍼마켓입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창고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메이빈이라는 노인이 로즈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손을 휘두르며 그에게 인사하고 그가 그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한 후 그는 근처 유적에서 발견한 2개의 옥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소레이와 마이클은 마빈이 그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조각상을 살펴본다. 로즈는 마빈이 100세가 넘는 탐험가이자 이야기꾼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현지 농부들과 사냥꾼들이 로즈에게 거래를 하려고 달려온다. 로즈가 그들과 거래를 마친 후 그녀는 단골 거래처 중 한 곳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나중에 소레에게 글렌이라는 거래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글렌은 괴짜지만 영웅의 전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즈는 소레이에게 그를 소개하고 현재 영웅을 만나게 함으로써 큰 할인을 받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롤랜드 기사단장인 세르게이가 소레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나타난다. 소레이는 세르게이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세르게이는 며칠 전 전장에서 그의 힘을 보았고 국가는 그처럼 강력한 인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대답한다. 로즈는 뛰어내려 소레이를 감싸며 소레이는 아무도 죽이지 않고 전쟁을 끝낸 영웅이라고 기사단장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적절한 절차 없이 그를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상기시키지만 세르게이는 단호하다. 그는 필요하다면 스레이와 싸울 의지도 있다. 하지만 로즈가 더 말하기 전에 마빈이 그녀와 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방해하며
대장을 영웅과 직접 마주하게 만든다. 이후 마비는 중재자로 나서서 모두를 앉혀 술잔을 나누게 하고 스레이에게 싸움을 멈추게 하는 두 개의 옥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레이는 조각상을 들어 올려보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이 신화시대의 유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마비는 그의 호기심에 웃음을 터뜨리며 스레이가 훌륭한 탐험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스레이는 용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한때 전임 영웅을 만났는데 그가 흥미로운 말을 했었다고 주장한다. 전임 영웅은 나쁜 생각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우를 포함해서 그것도 악의 기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궁금했다. 또한 피리왁도 악의 기운을 발생시키는지 알고 싶었다. 요컨대 그는 악의 기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인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워했고 소레이조차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세르게이는 술을 크게 들이켜 그들의 철학적인 논의를 중단시켰고 그가 취하는 것을 본 소레이는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떠나는 로즈를 발견하고 바람의 천사 데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영웅은 그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는 오늘 주교를 처리할 암살자 팀에게로 가고 그녀의 팀은 곧 교회를 장악한다. 그들은 주교를 체포하여 공금 횡령과 증인 탄압에 대해 신문한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망설이며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로즈에게는 증언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곧바로 처리합니다. 저녁 늦게 그녀가 두 번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스레이가 보고 아침에는 마치 어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듯 평소처럼 일을 하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 후 곧바로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로즈는 천사들이 조금 소름 끼친다고 털어놓습니다. 스레이는 그녀에게 글렌이라는 남자에 대해 묻고 그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그를 만나러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던 중 로즈는 어제의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러 온 세르게이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꽃에 대해 약간 놀리며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는 이제 스레이와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며 용, 악마, 천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스레이에게 한 주교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부하들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그는 영웅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와서 세르게이에게 교회 근처에서 폭발이 있었고 그로 인해 땅에 깊은 구멍이 생겼다고 알립니다. 세르게이는 그 일을 처리하러 가고 마이크는 소레이에게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세르게이에게 자발적인 폭발은 악의 기운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하고 도와주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전에 세르게이의 부하가 그에게 주교가 거의 확실하게 암살당했고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지만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폭발 현장을 방문합니다. 소레이는 폭발로 생긴 깊은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악의 기운이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세르게이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 구멍은 그들을 지하 하수구로 인도하고 소레이는 네이라에게 불을 밝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세르게이는 천사의 마법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소레이는 그를 따라오라고 한다. 곧 악의 기운이 강해지고 불완전한 악마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한다. 마이크는 그곳에서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소레이는 세르게이에게 물러서라고 한다. 그들은 물을 정화하고 모든 불완전한 악마들은 순식간에 정화된다. 하지만 악의 기운의 진짜 근원은 앞에 있고 소레이는 세르게이로부터 수로가 대성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곳이 나딜락에서 방문했던 지하 유적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악의 기운은 여기에 숨겨진 악행 때문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막다른 길에 이르고 어떤 성직 기사들이 그들에게 앞쪽 지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돌아가라고 한다. 기사들은 세르게이를 알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세르게이는 그들과 함부로 싸울 수 없어서 후퇴하기로 결정하지만 이제는 소레이와 마찬가지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그들의 나라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최근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기사단까지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롤랜드의 상태가 한란드와 같더라도 여기에 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레이는 세르게이에게 그들의 나라에 자연재해가 있는지 묻고 세르게이는 수도의 끊임없는 비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소레이는 그것이 악의 기운 때문이라고 믿고 나중에 수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구멍에서 나와 교회 기사단장이 그들에게 칼을 겨누며 자신의 영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르게이는 소레이에게 방금 지하에서 그들을 막은 기사단의 지도자가 그루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루만은 그들이 교회 지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고 세르게이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한편 로즈는 친구 글렌의 집을 방문하여 그가 교회 가구 수리를 하러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즈는 주교와 그의 패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만 조수는 암살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감정을 억누르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막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때 데젤이 그녀 옆에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항상 들어왔던 목소리가 상상이 아니었고 천사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데젤은 자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대신하여 탐욕스러운 교회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어합니다.
로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데젤은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그녀는 그를 쫓기로 합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교회로 달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곳에 파괴적인 토네이도를 만들어냅니다. 소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파괴적인 토네이도를 발견하고 로즈가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녀를 추격하기로 결정하고 에덴에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기사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로데는 그녀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소레이를 막으려 하지만 세르게이가 그의 길을 막아서며 구세주를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소레이에게 데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해를 끼치면 악의 기운에 잠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데젤을 처리하고 싶어하며 소레이에게 로즈를 돌보라고 부탁합니다. 소레이는 로즈에게 도착하고 동시에 그의 친구들은 데젤에게 도착하여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만약 그들이 자신을 막으러 왔다면 날려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한 돌풍을 그들에게 보내지만 에덴에는 바위 벽으로 막고 마이클은 얼음창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로즈는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의 싸움을 느낄 수 있고 소레이는 데젤이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던 중 거대한 화염구가 토네이도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네이라는 강한 풍압을 화염구에 흡수시키고 폭발시켜 토네이도보다 교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몇 개의 바위가 로즈에게 날아오고 데젤은 그녀를 보호한 후 다시 네이라와 싸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고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 그에게 날리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데젤은 바람 장벽으로 강력한 폭발을 어떻게든 버티고 로즈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항복합니다. 나중에 소레이는 그에게 교회를 공격한 이유를 묻고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었다고 대답한다. 데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때 건달들과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두목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두목은 사업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항상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해 싸웠다. 어느 날 그는 어린 로즈를 발견하여 입양했다. 그녀는 잘 자라서 양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데젤은 그녀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만큼 그녀를 좋아한다. 바로 그때 로빈과 그의 기사들이 그들을 찾아내고 소레이는 그들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로빈은 먼저 그에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소레이는 속임수 책에서 읽은 암호 같은 말들을 한다. 그는 교회 기사단이 세르게이를 구금했음을 알게 되고 그로빈은 영웅에게 그들의 나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소레이는 그에게 나라가 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왕실과 싸우고 싶어하는 것인지 묻는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전쟁에서 그의 도움을 원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기 전에 수도를 방문하여 상황을 직접 보겠다고 동의한다. 그로빈은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에나는 남자들이 포니테일을 한 것을 싫어해서 둘 사이에 벽을 만든다. 나중에 소레이의 친구들이 그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자 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기 전에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현재 세상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으며 그것이 악한 기운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들은 곧 숙소로 돌아가고 떠나기 전에 영웅을 기다리고 있던 마빈과 만난다. 그는 소레이에게 이전 영웅이 질문했던 내용, 즉 불가피한 악의 기운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메이비는 자신이 도달한 답을 제시하며 성과 악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행동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라면 악한 선택을 하더라도 악의 기운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메이비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고 소레이는 그에게 답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천사들은 소레이에게 그가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어디든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엔나는 계약 때문에 그를 따를 뿐이라고 말하고 그 말은 네이라에게 알리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소레이에게 계약 덕분에 충분히 집중하면 알리샤와 연결되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소레이는 집중하려 하지만 아직 그럴 만큼 숙련되지 못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대답은 전혀 좋지 않다. 알리샤와 그녀의 기사단은 발트로스 병사들의 공격을 받았고 목숨을 건지면서도 아무도 죽이지 않으려 애쓰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압도당하고 알리샤의 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결국 그녀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던 숨는 장소 중 한 곳에 피신한다. 곧 애인이 와서 그녀의 스승 지휘하에 있던 그룹이 국가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발트로스 병사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이 공주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녀의 병사들은 분노하지만 알리샤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그녀는 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소레이의 환영을 보고 함께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알리샤는 그의 말에서 힘과 영감을 얻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수도를 공격하여 마땅히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나라에서 호전적인 바르트로스를 상대할 준비를 하는 알리샤와는 달리 소레이는 롤랜드의 수도를 방문하여 그들의 영원한 통치를 다루고 유아우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영웅으로서 그의 여정은 이제 더욱 힘들어지겠지만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곁에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